심리학자를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흰 실험복을 입고 쥐를 연구하는 과학자?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듯하면서도 클립보드에 낙서를 하는 상담사? 혹은 온통 성이야기에 집착했던 심리학의 창시자 말인가요? 하지만 이런 익숙한 심리학의 이미지는 곧 한 사람의 독특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집니다. 연금술에 매료되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혼란스러운 말에 귀 기울이며 초자연적 현상과 강령회를 연구했던 사람, 춤과 움직임을 치료법으로 발전시킨 선구자, 그리고 정신적 붕괴를 겪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할 기회로 삼은 사람, 그의 이름은 바로 칼 융.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리학의 한계를 넘어 그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대담한 방식으로 인간의 내면을 탐구했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사실 제 영상의 반 이상이 그의 가르침에서 출발했지만 이제야 그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그가 누구였는지 알아볼 때가 되었죠.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도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가능성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875년 7월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칼 융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은 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괴짜 신학자의 딸이었고 외할아버지는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신비주의와 과학이 공존하는 이 독특한 가정 환경은 융의 삶과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융은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는 다락방에 작은 마네킹을 두고 자신만의 비밀 언어로 쓴 두루마리를 이 마네킹에게 바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또 정원에 있는 돌 위에 앉아 독특한 놀이를 즐겼죠. 그는 나는 돌 위에 앉아 있고 돌은 아래에 있다고 말한 뒤 다시 나는 경사면에 누워 있고 돌은 내 위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돌일까? 아니면 칼일까? 이는 그의 상상력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훗날 연금술에 대한 그의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금술사들이 자신의 내면을 작업물에 투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또 세상과 단절된 성체를 상상하며 자주 공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 상상의 성체 안에서 융은 자신의 두 가지 인격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아들, 학교의 학생, 교회의 소년으로서의 넘버원 인격이었죠. 반면 또 다른 인격은 설명하기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더 나이가 많고 동물들과 자연 속에서 함께 살며 삶 전체를 포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를 넘버2라고 불렀습니다. 융은 훗날 이 두 인격을 각각 에고와 자기로 명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융은 학교에서 종종 기절을 가장하며 수업을 피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는 갑자기 기절 증상이 멈췄습니다. 이후 융은 문학, 철학, 종교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으며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또래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를 표절로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기묘한 꿈도 꾸곤 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며 손에는 빛나는 불빛을 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뒤에는 커다란 어둠의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융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곧 그 그림자가 내 손에 든 작은 불빛이 만들어낸 내 그림자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불빛이야말로 내 의식의 불꽃, 내가 가진 유일한 빛이며 내 이해력이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도 알았다. 융이 학문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는 유령과 대화하고 마치 실물처럼 그들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분석 심리학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첫째, 무의식 속에는 부분적인 인격이 존재하며 이는 꿈이나 강령회를 통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개인의 인격 발달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융은 한때 고고학자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결국 정신의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를 만든 오이겐 블로일러의 지도 아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융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날 1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집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고 그의 열정은 이 믿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동기가 기본적으로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고
무의식은 사람마다 고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융은 인간의 동기가 훨씬 더 복잡하며 무의식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별했고 융은 프로이트에게 니체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한 구절을 인용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보답하는 가장 나쁜 방법은 단지 제자로 남는 것이다. 이후 융은 자신의 무의식 속 깊은 심연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유럽이 피로 물드는 끔찍한 환상을 시작으로 얼어붙은 지옥에서 지크프리트를 살해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집이 죽은 자들의 영혼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느꼈으며 정원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칼 융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빠져든 심연을 두려워하기보다 이를 연구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913년부터 1918년까지 흔히 그의 창조적 질병의 절정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융은 자신의 어두운 여정을 그림과 글로 담아낸 레드북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2009년에야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책의 내용이 워낙 독특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서 융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여행하고 날개 달린 노인과 대화하며 마지막에는 리버풀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융의 경험은 철학자 니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화가반 고흐처럼 지적 활동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신경증을 겪은 다른 사상가들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 창조적 질병을 겪은 후 융은 개성화라고 불리는 과정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개성화는 인간의 인격이 변화하고 완성되는 과정으로 융이 심리학과 철학을 통합한 복잡한 이론을 본격적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칼 융의 핵심 이론 중 하나는 아키타입입니다. 아키타입이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심리적 구조로 우리의 본능적이고 심리학적인 중심을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성격과 삶의 방식까지 형성합니다. 융은 아키타입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보편적인 신화, 상징, 이미지를 깊이 탐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릭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아키타입 중 하나로 장난과 속임수를 통해 세상의 위험을 헤쳐나가는 존재입니다. 융은 이러한 문화적 공통점을 통해 아키타입이 무의식 속에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이미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융은 모든 인간의 심리가 집단 무의식이라는 공유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트릭스터 외에도 어머니, 영웅, 현자와 같은 아키타입들이 포함됩니다. 융은 인간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심리구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가장 바깥층에는 우리가 매일 인지하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고가 존재하며 우리에게 나라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융이 어린 시절 발견했던 넘버원 인격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개인 무의식이 자리하며 이는 의식과 더 깊은 내면을 연결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곳에는 컴플렉스가 존재하는데 이는 아키타입이 개인의 경험 속에서 구체화된 형태입니다.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이 영역 또한 점차 확장되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심리 구조의 핵심에는 바로 집단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는 심리 전체의 총체이자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성숙하고 완전한 자아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융이 제시한 이 심리 모델은 인간 내면의 깊이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더욱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융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아키타입이 환경에 따라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 가능성을 실현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어머니 아키타입과 같은 근본적인 아키타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이론이 다소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물 행동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개발된 신경 구조를 기반으로 특정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선천적 방출 기제라는 이 구조는 특정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고 고유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융은 인간의 아키타입 역시 이와 유사한 유전적 기능 모드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 슬픔, 예술 창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공유하는 심리적 유산을 보여줍니다. 융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삶의 단계입니다. 아키타입은 자기를 중심으로 삶의 주기를 조율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에고, 페르소나, 그림자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심리적 삶의 최종 목표는 자기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그는 이를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해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에고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며 우리의 의식 중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부르는 에고는 사실 자기가 삶을 질서 있게 관리하기 위해 만든 관리자 같은 존재입니다. 에고는 초기에 정체성을 유지하며 정신적 혼란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에고는 페르소나를 통해 사회적 환경에 맞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페르소나는 말 그대로 사회적 가면으로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을 표현합니다. 특히 오늘날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페르소나가 우리의 하이라이트 영상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융은 이를 두고 페르소나는 본래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과 타인 모두가 자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가 드러낸 모습 뒤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억압된 성격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압한 욕망과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림자는 적대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현실에서는 문화적 세뇌나 가족 내 억압을 통해 특정 활동이나 욕망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그림자 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오하는 모든 것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투영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의 적들을 향한 불필요한 적대심이나 병적인 편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인생의 전반부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라면 중년의 위기는 개성화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개성화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개성화는 단순하든 복잡하든 모든 생명체가 처음부터 그 존재가 되어가는 생물학적 과정의 표현이다. 개성화 과정은 꿈 분석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연구함으로써 내면의 무의식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이 암묵적으로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융은 개성을 우주가 스스로를 의식하는 통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통해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위의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도 뜻깊은 울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레볼루션 채널이 계속해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 버튼을 눌러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칼 융의 사상은 심리학의 경계를 넘어 인간 존재와 삶의 본질을 묻는 깊은 철학적 탐구로 이어집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을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길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며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은 당신 안에 있다. 외부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이 걸을 길은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그 길은 때로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온전한 당신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여정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여정을 시작할 작은 용기를 주었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